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새벽녘에 눈이 내려서 출근길이 미끄럽습니다. 곳곳이 빙판길, 살얼음판입니다. 살금살금 걷는 길이 꼭 올 한 해 우리가 견딘 시간 같죠. 제조업과 수출로 버텼지만 서비스업은 참 추웠습니다. 물가는 뛰는데 일자리 찾기도 힘들었죠. 어느새 한 손으로 날짜를 세도 새해를 맞는 시점입니다. 오늘보다는 덜하겠지만 내년도 녹록진 않을 겁니다. 그 빙판길에 경제발전소가 염화칼슘 한 줌씩 살포시 뿌려놓겠습니다. 미끄러지지 말고 함께 가시죠. 12월 29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대선 끝난 내년 4월 무렵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순차적으로 오릅니다. 전기는 2번, 가스요금은 3번 오르게 되는데 이 내용 전해드리고요.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웠을 거다 짐작만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현황을 파악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87만 명이 사라졌다. 생각보다 여파가 상당히 컸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8만 전자 회복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전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전망해 보고요. 지난 가을에 상암동 일대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이거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은데 2022년 모빌리티 전망해 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미나리, 오징어 게임, OTT, BTS, 수우파,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시겠죠? 올 한 해 엔터 산업을 빛낸 키워드 정리합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오늘 한 분께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순차적으로 오른다면서요? 네, 한국전력이 내년 전기요금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월 1일에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6.9원 오르고요. 10월 1일부터는 올해보다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1.8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월평균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1,950원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한 5.6% 인상될 예정이고요. 이 한국가스공사도 가스비도 오르는데요. 내년 가정용 가스비를 5월, 7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눠 올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우리가 월 평균 가스비를 이 내년 5월에는 지금보다 2,460원, 그리고 7월에는 1,340원, 그리고 10월에는 800원 이렇게 늘어서 전부 오르고 나면 지금보다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이 지금보다 16.2%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가스요금은 연간으로 하면 대략 4,600원 정도 월에 오르게 된다. 10월 기준으로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근거는 이 올 초에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라는 겁니다. 이 전기요금 원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연료 구매 비용인데요. 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거는 이 연료비가 오르면 이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매 분기마다 반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인 이 실적 연료비라고 하는 게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보다 높으면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여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전기료도 같이 오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올 들어서 국제유가도 꾸준히 올랐고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면서 전기료도 이제 내년에
2분기부터 함께 인상이 되는 거죠. 네, 원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인상 시점을 두고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국제유가가 사실은 올 들어서 꾸준히 올랐는데 왜 하필 내년에 그러면 4월에 올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연료비 연동제는 분기마다 매번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가격 조정을 미루는 가격 유보권이라는 거를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연료비가 단기간에 뭐 급격히 오르거나 하면 물가가 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가격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료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계속 동결됐고 또 4분기에는 조금 1.9% 정도 인상이 됐었고 그리고 또 내년 1분기에는 동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료 인상 때문에 여론이 나빠질 걸 우려해서 정부가 일부러 막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내년 2분기부터 왜 인상이 시작되는가. 이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부에나 부담스러운 사안인데 하필이면 또 내년 3월에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전기료 인상이 좀 급격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좀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 입장을 잠깐 반론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한겨울에 난방 수요가 좀 지나간 다음에 물가에 대한 여유가 좀 생기는 그런 시점을 봤다.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궜잖아요. 이후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모양이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됐군요. 네, 서울시가 21곳을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이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신월동, 도봉구 쌍문동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 후보지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초부터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을 해서 2023년부터는 순서대로 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후보지들은 이제 서울시가 인허가를 좀 빨리 해주겠다라는 신속 통합 기획을 처음으로 적용받을 예정인데요. 이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인데 이 정비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뭐 서울시가 지역별로 건물 높이나 뭐 용적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걸 잘 따라오면 좀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존에는 보통은 구역 지정에만 5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거를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통계가 나와서 지난해에 소상공인이 어려웠을 거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꽤 많았군요. 네,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함께 조사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가 557만 3천 명,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87만 명 준 걸로 나타났고요. 이게 비율로 치면 13.5%나 줄어든 겁니다. 가장 많이 종사자 수가 줄어든 업종을 보니까 예술, 스포츠업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서는 지난해 일자리 5개 중 1개가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이런 것들도 한 16%가 줄었고요. 이 인력도 많이 줄었지만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면 조금 더 안타까운데 매출은 4.5% 줄었지만 이 실제 진돈에 가까운 영업이익은 사업체당 1,900만 원 정도여서 이 전년보다 반토막 수준에 그쳤고요. 이 종사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던 예술 스포츠업, 여기는 영업이익이 85%까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새해에는 부디 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수지 기자님도 올 한 해 저희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얘기할 때 98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각 층에 우리 생존자들이 있다 호소가 나오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어찌 되었든 8만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이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아직 혹한기가 제대로 온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얘기 제일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겠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노근창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번 주에 8만 전자 회복을 했는데 우리 지난 여름만 해도 그 반도체 혹한기가 온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굉장히 고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산업 수급은 양호한 것 같고요. 특히 일부에서 지적했던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높은 한 자릿수로 하락할 거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실제로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낮은 한 자릿수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양호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지금의 디램 가격 하락 추세가 이번 분기로 끝나지는 않고요. 오히려 분기는 가격 낙폭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보다는 한 7에서 8% 정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이와 같은 디램 가격 하락 추세는 내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 다만 그 낙폭 수준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사 잘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를 또 긴장시키는 게 오미크론 확산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중국 시안에 삼성 낸드 공장이 2개나 있잖아요. 예. 일단은 정상 가동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지금 솔직히 이런 다양한 이런 자연과 관련된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지만 반도체 공장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델타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셧다운 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셧다운이 오래된 거는 유일한 게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그 추위 때문에 전력 공급이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셧다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경기가 되고 하더라도 반도체 공장 중심으로 전력 공급은 우선적으로 당연히 공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또 혹시 델타 바이러스 때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동남아에 있는 후원경 라인들이 이제 가동이 중단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델타 바이러스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많이 좀 어쨌든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양한 컨티전시 플랜들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센터장님 만약에 낸드 플래시 이거 만들기는 제대로 만들어도 혹여 납품이나 부품 수급 이런 데 차질이 생기면 어쨌든 공급이 여의치 않으니 가격이 올라서 삼성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제때제때 물량이 못 나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겁니까? 사실은 낸드는 디램보다는 4분기부터 가격 낙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는 2자릿수 하락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는 디램과 달리 좀 공급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산업 수급 관점에서는 일부 공장에서 생산에 좀 이슈가 있으면 전체적인 공급은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에는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그런 기관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디램 낙폭이 낸드 플래시 낙폭이 이런 시안 공장 이슈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최근에 또 코멘트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반도체 이거는 삼성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여전히 수급이 어렵다라고 하고 그래서 내년에 차값도 오른다고 하는데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구동 반도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파워트레인 등 이런 다양한 구동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 쪽이 항상 수급난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삼성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얘기하지만 그쪽하고는 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글로벌하게 이제 2가지 트랙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전통의 MCU 회사들이 대만의 TSMC 같은 회사한테 파운드리
일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 캐파 확충이 많이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전통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기존 8인치에서 12인치로 신규 팹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 지금 램프업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공장 가동되는 그런 스케줄하고 실제로 생산에 기여하는 걸 감안해 보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당 부분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하고 현대가 반도체 분야에 협력을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우리도 그림이 나쁘진 않은데 회사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이 사실은 자동차 반도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좀 진행을 많이 했고 실제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팅 반도체라고 하는 엑시노스 오토 이런 쪽은 이미 완성차 회사들의 일부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쪽도 지금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미래에 좀 유망한 자동차용 D램 쪽도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현대차랑 의미 있는 협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부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용 구동 반도체인 MCU는 삼성도 당장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상당한 협업이 가능할 것 같고, 특히 나머지 두 가지 분야, 대표적으로 센싱 반도체랑 컴퓨팅 반도체, 여기에 또 메모리까지 포함한다면 이 분야가 오히려 향후에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 세 가지 업종 유망하다 이렇게 꼽으셨던데 전반적인 시장 전망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가장 큰 거는 2022년은 사실은 공급망 문제가 올해보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올해 낼 수 있는 실적을 못 냈던 대표 산업이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은 이 두 개 업종이 정상으로만 회귀하더라도 글로벌하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조금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룸은 생겼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진단시약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또 올해 내내 이제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 자체는 또 임상이든 또 라이센싱이든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도 올해 내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좀 주가가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도 괜찮을까요? 자동차는 이제 결국 큰 게 중고차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 때문에 신차가 안 나왔던 거고,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면 또 신차가 나오면서 또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보다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저희 최신 경제도서 보내드릴 건데요. 출첵 열심히 하시거나 홍보해 주시는 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야지, 크게 틀어놓고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최우수상, 팔로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2분에게 5건씩 보내드리고요. 대상 1분께 10건 몰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CDC가 코로나 격리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재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도 특징이었고요. 이것이 다우지수의 상승폭을 확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간 강세를 좀 보였었던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와 백신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 이게 나스닥을 좀 하락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장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 성장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강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어제 하락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논란이 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고, 메타버스 관련주들과 전기차 업종들도 이러한 유사한 이슈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일어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평가받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사실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니더라도. 네. 지수 자체만 보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만 52주 신고가 종목에 비해서 52주 신저가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긴 종목들이 지난 20일 기준에서는 40%에 불과했고, 현재는 사실 54%,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최고치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 시가총액이 큰 일부 종목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전망과 매파적인 연준 등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더 종목을 압축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분명히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연준도 분명히 공격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갈 겁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회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좀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에 조금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12월 들어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아웃퍼폼한 섹터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였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약간의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주,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라고 단순하게 나눠서 여기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물가 압력을 전가할 수 있거나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에 약간의 팁은, 작년에는 사실 매출 성장하는 기업들의 되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 성장이 동반되는 기업 중심으로 오히려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즉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성장만 봤다면 2022년에는 분명히 수익성이 동반되는 기업 중심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반도체주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큰 그림 하에서는 반도체주는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고밸류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실적 개선 속도가 주가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괴리차를 고려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매출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공격적으로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럼 전기차 시장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이 계속 확대되는 경우에는 아마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을수록 매출 성장이 만약에 전기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전월 대비나 하회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률의 추이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커진다는 부분은 거의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시장 성장과 실적은 약간은 괴리차가 날 수 있거든요. 시간 차이가 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시나 여기서도 포인트로 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대략 1%가량 갭상승 출발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0.4%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으니까 원래는 2,902 정도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3,000선 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양매수 들어오는 이 수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배당락 이후에 얼마나 매도할 것인가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전일 개인들이 코스피는 2조 팔았고요. 코스닥은 한 1.1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장 초반에 제가 바로 직전에 확인한 모습으로는 코스피는 현재 7천억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대략 한 2,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까지 개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될지를 오늘의 하루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년회 없는 두 번째 연말입니다. 참 심심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유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좀 참았더니 확진자가 줄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내년에는 꼭 신나는 연말 맞기 위해서 지금 좀 참자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4860님 크게 트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물어보셨죠. 크크 해주셨는데 제가 관심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또 믿음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될지어다. 믿고요. 5040님 경제발전소의 자세 든든합니다. 그런데 증시 소식 5분만 빨리 들려주면 어떨까요? 해주셨어요. 원래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증시부터 알려드리고 또 마무리할 때 그 1시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편성 때문에 좀 바뀌었었는데 내년에 변화가 가능할지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증시 개장과 함께 알려드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4646님 염화칼슘 아니 돼요. 차량 하체 녹이 쓸어서 망가진다고 지금처럼 훈훈한 기운만 불어주시오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부 세차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염화칼슘 물리칠 수 있잖아요. 필요 없을 때. 그래요. 우리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그 성탄절 지나고 뭔가 그 한 단락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 올해 한 해에도 보면 엔진차가 서서히 마무리를 하면서 전기차가 무대 중심으로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내년에도 어김없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경쟁사들의 그 경쟁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네. 내년도 모빌리티 시장 전망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가장 궁금한 게 최근에 국내 언론이 보도한 속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그 세계 표준을 가지고 있었던 수소차. 네. 현대차가 이거 수소차 개발하는 프로젝트 잠깐 멈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현대차가 제네시스에서 수소차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제네시스에서는 이제는 내연기관차는 생산하지 않고 전차를 갖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이틀 전에 현대차에서는 수소차는 안 한다라고 중단을 했고요. 또 어제는 현대차 자동차 전체에 있는 내연기관 개발팀을 셧다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는 현대는 올인하겠다 전기차에 이런 부분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전 세계 시장으로 볼 때 올해 현대차가 전 세계 5위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했습니다. 네. 1위가 테슬라였고 2위가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싸이기고 그다음에 3위가 폭스바겐, 4위가 또 중국의 BYD, 그다음에 5위가 현대차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가속화시키겠다고 좀 밝힌 부분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생산 개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엔진 즉 내연기관 엔진 개발팀들을 셧다운시킨 것, 이것이 현대차가 올해 결정한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2022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기술 개발할 때는 원래 표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는 가장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 앞으로의 경제 개발 계획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우리 올해의 모빌리티 시장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선 그 가장 크게는 유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신차의 전기차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평균 26%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노르웨이처럼 86%를 기록한 나라도 있지만 독일이 26%를 기록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20%까지 왔다라는 부분에는 세계 3대 시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네. 하나가 유럽, 하나 중국, 미국. 크기로는 지금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인데요. 우선 유럽이 전기차로 20%를 갔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 또한 작년에 한 120만 대 정도가 전기차가 팔렸는데 올해 예상치로는 12월까지 된다면 약 300만 대의 돌파를 할 거라 보면서 전체 신차 시장이 11.1% 정도가 즉 11%가 전기차로 간다. 그러니까 즉 중국도 10%를 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직 2.9%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은 전기차 시장으로 뜨거워질 것 같으면서도 테슬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미진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된 곳은 유럽과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미국은 레디 투 고 하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올해 가장 큰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큰 흐름이고요. 두 번째 흐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되게 둔화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 모빌리티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내연기관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사실 자동차 기업 경영진으로 볼 때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2030년을 전후해가지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를 못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2029년 이후로는 안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우디도 2025년부터는 내연차는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기차를 그만큼 생산한다는 건데 조직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내연차만 계속 생산했던 조직에게 전기차를 생산하라 그러게 하면은 안에 반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지금 전기차가 아직 시장 점유율 중국도 10%, 유럽도 이제야 20% 가까이 가고 있고 특정 국가에서 미국은 아직 3%밖에 안 왔는데 이 시장 내다보고 나머지 90%가 넘는 시장이 아직은 내연기관차인데 이걸 어떻게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서히 이행해 가야 되거든요. 이런 이행해 가다 보면은 안에 내부에 갈등도 있고 수익성 악화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올해가 대단히 전기차로 이전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러한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포드라든지 GM에서의 전기차 신차는 올해 10월, 11월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내년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를 한 해가 즉 전기차로 이전을 한 해가 올해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그나마 가장 빨리 한 두 업체를 뽑으란다면 그건 폭스바겐과 한국의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해 모빌리티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내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한국이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싸이월드가 PC 기반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전화기 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결국은 싸이월드가 내리막을 걸었다 부침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어쨌든 PC 기반으로 서비스에서 대다수의 수익이 나오니까 우리가 왜 스마트폰용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지 내부 고객 설득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사하죠. 근데 그렇죠. 또 하나는 임원진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임원진들은 내연기관으로 성장한 임원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분들이 자리를 마찬가지죠. 종이신문이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뉴스도 발전하는데 종이신문과 이 디지털 뉴스는 권력 투쟁을 안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가능하면 종이신문의 시대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이신문으로 성장해 오셨던 분들의 바람인 거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로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동차 내에서도 내가 소나타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그랜저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내연기관을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때는 많은 숨은 공신들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중요한 임원진이나 자리를 차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모든 기업들에게 자동차 기업에게 있어서의 갈등인 거죠. 뭐 예를 들면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혼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쉽지 않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기업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네. 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일본의 완성차 업체 도요타는 좀 늦게 뛰어든 거 아닌가요? 네, 전기차 도요타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걸고 있었죠. 하나는 하이브리드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하이브리드에 대한 고집. 네. 왜냐하면 워낙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잘 만들었었죠. 그 재미를 많이 봤죠. 네, 사실은 그걸로 판매율도 많이 높였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타도 수소차에 대해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토요타가 내년도에 미국에다가 전기차 SUV를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토요타가 올해 처음으로 좀 일종의 백기투항하듯이 해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심지어는 중국 기업들하고 같이 배터리 산업에도 진출하는 이런 식으로 올해도 토요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로서의 모두 전환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배터리 산업에 직접 진출하기도 하고 중국과 합작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15개의 모델을 내년도에 시판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로. 그럼 뭐냐면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점진적으로 퇴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실은 완성차 기업들이 달려가는 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내년도에 내놓을 신제품 자체가 30여 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SUV만 3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워낙 SUV가 인기니까 토요타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혼다예요. 혼다는 어떤 기업의 가장 큰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 모터는 저긴 정말 제일 잘 만드는 곳이야 세계에서. 껍데기나 디자인은 좀 모르겠지만 네. 모터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 그래서 맨날 혼다 저기 자동차 랠리 경주대회 하면 혼다가 항상 그래도 상위권 안에 네. 있었거든요. 근데 혼다가 이 모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혼다가. 그래서 2천여 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받고 혼다 또한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가는 그러한 좀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올해 겪었다고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일본차 시장도 일본차는 정말 전기차가 안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1%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일본 시장이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글로벌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경쟁자들도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 기아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전기차 청사진을 내놨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기아 자동차하고 제네시스는 앞으로는 전기차 회사로 가겠다. 그래서 당분간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모델을 이중적으로 가긴 하지만 이제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해서 기아차하고 제네시스는 완전히 전기차 모델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해서 전기차 판매율을 전체 판매에서 30%로 그리고 2040년에는 80%까지 가겠다. 즉 2040년 정도 되면은 순수 전기차 회사로 가겠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 또 수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럽 전체에서 2030년과 35년 전후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어떻게 발표하고 있냐면 유럽을 먼저 공략하겠다. 유럽에 먼저 전기차를 공급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전기차 외에는 이제 못 팔게 돼 있으니까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기차 생산량을 늘려가는데 이것이 2030년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고 40년에는 80%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느 기업보다도 지금 빨리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빠져 있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도 중국에다 못 팔고 있고요. 테슬라 정도만 중국에 좀 의미 있게 팔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 또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이 중국 기업들이 정말 그 홍릉이라든지 정말 조그만 차들 많이 중국에서 팔았거든요. 중국이 내년에는 시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수출한다. 네, 수출하겠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이 니오라고 하는 네. 중국에서 나오는 세단이죠. 뭐 자신들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테슬라의 경쟁 상품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 넥스트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오가 이미 유럽에는 수출을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니오가 내년에 얼마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냐.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빈페스트라고 해서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브랜드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 만들기 쉽다 보니까 이렇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브랜드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겠다는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자동차 시장의 전통 즉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그리고 한국 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생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적을 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2022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이게 조립식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 차체의 뚜껑을 덮으면 사실상 완성이 되는 거라 엔진차 만들 때하고는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내년에 신모델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정부도 전기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건 2022년에 50만 대를 판매하는 것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도 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신형 아파트 질 때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부분은 전기 충전소를 반드시 주차장에다가 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태동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전기차에 대해서 만약에 방송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몸으로 많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량들을 유럽에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유럽은 내연기관을 팔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를 팔아야만 하는 이렇게 쌍으로 가는 규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라든지 그때 거기는 뭐 이건 전기차로 완전히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중국만 해도 빠른 속도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로 맞아요.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버스나 시내버스에서는 지금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몸소 시민들이 느낄 수 있지만 아직 차 부분에서는 충전소도 아직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정책을 저는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있는 50만 대도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수정되면서 더욱더 공세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일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그 어선들 있잖아요. 네. 수많은 어선들 이것도 다 전기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 해양 어선들이 문제도. 배출하고 있는 이 디젤 이 CO2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선과 관련된 전기 어선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어요. 11월에는 예를 들면 GM,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전기 어선 만드는 회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전기차도 만들었는데 우리 이 기술을 갖고 어선도 들어가겠다. 이것이 이제 GM 같은 자동차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 보고 또 내년에는 테슬라가 이제 트럭을 처음으로 이제 전기 트럭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니콜라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던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조정되면 내년에 이제 트럭 시장들도 전기차 시장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놓치는 시장이 없는지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상하이에 갔을 때 보니까 오토바이 그 소음 자체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 파일을 너무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사장에서 쓰는 중장비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야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는 리비안, 루시드 이런 새로운 회사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그 우리 삼성 SDI 고객사잖아요. 여기 전기 트럭 업체인데 이런 회사들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우선 리비안은 지금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IPO 하자마자 사실은 현대기아차를 한 3배 정도 넘어서 버리는 폭발적인 그 투자들인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이 우선은 크게 투자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이 이제 10만 대 분량들을 아예 선주문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포드도 이제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미국에서 픽업 트럭, 그러니까 리비안이 만드는 거는 SUV보다 좀 큰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픽업 트럭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차들이 미국에서 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비안이 그 큰 차들, 이 큰 차를 전기차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또 디자인이 되게 이쁘고
또 성능 또한 대단히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루시드라고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아니죠. 미국 그러니까 뉴욕이죠. 미국 동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루시드라는 데서 또 올해 10월에 세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세단이 테슬라의 S와 테슬라 모델 S하고 경쟁 상품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게 저도 정신없이 올라가는 것이 루시드와 리비안입니다. 근데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팩토리를 하나를 지면은 최대 끌어내면 연간 생산량이 50만 대예요. 지금 기가팩토리가 가동되고 있는 게 두 곳입니다. 하나가 미국에 있는 거고 하나가 상하이에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 오픈되는 게 또 두 개예요. 올해 말에 오픈될 거라고 예정했지만 내년 1월에 오픈되는 게 베를린이고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200만 대 연간 200만 대의 생산량을 내년에 이미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석권할 수 있는 힘들이 세지는 건데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직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를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장의 돌풍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2022년에 루시드나 리비안이 성장하기는 저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테슬라가 정말 200만 대를 풀로 다 팔 수 있을 것인가. 올해 이제 100만 대 파는 것이 목표인데 아마 그것은 달성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대를 파게 되면 이건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데가 니오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산 설비들을 되게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들 내년에 토요타 모델 뭐 15개 내놓고 있고 포드나 GM, 한국도 모델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연간 생산량이 아직까지 한국도 200만 대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 업체는 이미 테슬라는 200만 대를 가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데 못 파는 현상 이것이 내년에도 저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황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우리 설에 한 번 또 만날 거죠, 박사님? 네, 그때도 자세한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광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0843님 환율 전망 이거는 저희가 새해에 좀 준비를 할게요. 환율 어떻게 될지. 9779님 전기차로 전환이 과연 진짜 친환경일까요? 해주셨어요. 폐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완벽한 정책이나 완벽한 산업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방식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를 참 자랑스럽게 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결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올해 콘텐츠 시장만은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1번 미나리 어땠습니까? 올해 단어 중 하나 스노비 씨. 윤여정 씨가 영국 아카데미에서 You people, 스노비시 people 생각나네요. 네, 콧대 높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아주 윤여정 씨의 어떤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 스피치 자체가 올해의 어떤 수상 소감이라고 할 만큼 뭐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렸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메릴 스트립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런 그 신자유 시대의 어떤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작은 울림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었고 아무튼 저는 뭐 미나리 자체의 흥행도 흥행이지만 어떤 이 한국적인 이야기들, 한국 사람들, 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들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재밌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각인시켜줬다라는 점에서 윤여정 씨의 어떤 성공의 의미를 좀 짚고 싶어요. 그래요. 커리어가 있는 우리 중견 배우라고 하기에도 사실 그 표현은 부족합니다만 그렇죠. 윤여정 선생님이 보여준 그 품격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오징어가 있네요. 깐부. 우린 깐부인가요? 깐부예요. 당황했어. 깐부 스타일 ST. 자연스럽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달고나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외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했죠. 많이 했죠. 뭐 그러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 뭐 넷플릭스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방송국과 프로덕션 뭐 제작자 측에서 거절을 했었던 이 시나리오가 결국엔 넷플릭스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흥행작을 낳았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 사상 가장 큰 흥행작, 가장 많은 나라에서의 넘버원. 그래서 뭐 할로윈 시즌을 지나면서 오징어 게임 코스튬으로서 뭐 전 세계가 물들었었고 지금도 사실은 오징어 게임의 열풍의 어떤 후폭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이를 시작으로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자체의 성공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뉴미디어 새로운 플랫폼의 어떤 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저평가됐었던 K 콘텐츠들의 재평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는 사실 어떠한 특정한 드라마의 개별적인 완성도보다도 한국이 만들어낸 드라마라는 거 그리고 그런 다양성들을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후속작들의 사실은 히트도 기대되고 이미 히트작들이 등장하고 있죠. 고요의 바다도 지금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인기 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마이네임도 그랬고 그리고 DP도 있었고요. 지옥도 그랬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긴 어떤 공통된 서사나 정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뭐 아포칼립틱한 이 미래 사회의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그린 것들이 많은데 왜 한국의 이런 콘텐츠들이 새삼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의 아포칼립틱한 미래는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의 현재를 다루고 있다. 이런 것도 어떤 뭐 새로운 어떤 K 콘텐츠의 장점,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요. 그래서 더 선연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맞아요. 콘텐츠가 유행한다 이거는 반가운데 그 속에 담긴 정서가 현재에 대한 비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민해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징어 게임이 포문을 연 이후에 한국 콘텐츠가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믿고 간다 이런 분위기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 뭐 경제 프로니까 어떤 이 경제적으로 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컨텐츠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단순히 우리가 하청업체로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남아있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OTT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는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거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헤이 마마 뭐 누구나 봤을 그 데이빗 게타 그분은 한국에 그 좀 감사 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죽어가던 노래를 다시 살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 현상이었죠. 이 CJ 뭐 엠넷 만든 회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트릿 댄스 걸스파이터라는 이제 스피노프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스트릿 댄스, 힙합 댄스, 얼번 댄스라는 그 영역을 우리의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가수가 아닌 K-팝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가수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실력자들 특히 댄서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뭐 역사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고요. 또 최근에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열풍 가운데서 여성들의 그 힘있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BTS는 올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참 자랑스럽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에요. BTS로 끝나서 BTS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 와중에 모든 음반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BTS 혼자 빛났죠, 사실. 커리어 하이라고 뭐 최고의 기록을 모두 세웠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뭐 4곡의 넘버원 곡을 냈고 그리고 그 전설적인 콜드플레이가 먼저 콜라보를 제안해서 같이 그 곡으로 다시 또 1위에 오르는 등의 기록을 세웠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외국 가수의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또 2년 연속 후보에 올라서 지금 수상도 가시권에 있죠. 네, 저는 좀 흥미롭게 본 게 우리가 소위 판을 사지 않는 시대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됐는데 판이라고 하신 겁니까? X세대가 확실합니다. X세대 그쵸.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판이라는 것이 제법 많이 팔렸다면서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 앨범 판매량입니다.
5,500만 장이라고 해요. 누가 그렇게 많이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CD 시장이 저물어 갔다고 하고 실물 CD 음반을 사지 않는 시대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장 이상의 플러스 증가세가 있었다는 거고요. BTS가 사실 이번에 앨범을 내지 않았죠.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NCT라든지 세븐틴 같은 가수들이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계속 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CD를 음악을 듣기 위한 매체가 아니라 일종의 굿즈처럼 소비하는 한국 혹은 K-팝 팬들의 어떤 특징적인 소비 패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공연이나 팬미팅 이런 행사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일종의 뭐 보복 소비라 그러죠. 네. 네. 이것을 CD에 투자하는, 음반에 투자하는 이런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불황에 빠졌었던 CD 시장을 되살렸다. 뭐 이런 또 역설적인 하나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음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NCT 그럴 줄 알았고 스트레이키즈도 올해 참 잘했습니다. 녹용 세트 0214님 드리고요. 출근하면서 매일 들어주시는 0843님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였습니다. 저는 박연미였고요. 발전.